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얄타 2.0이라는 기사 아까 네. 보여드렸는데 네. 얄타 1.0이 뭐냐? 네. 얄타 1.0은 바로 2차 대전 종전에 따라서 이후에 전후 처리. 미국과 소련과 영국 수상이 만나서 그렇죠. 당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네. 이 세 지도자들이 만나서 전후 질서를 합의한 거죠. 합의했죠. 그리고 거기서 유엔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 국제연맹,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 UN. 국제연합, 네. 이제 유엔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드디어 사실상의 3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 국제 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 지금 현재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본다면 이런 다극화를 대표하는 네. 새로운 국제 기구를 또는 유엔을 그렇게 재편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렇다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웠던 핵무기를 앞서 세웠던 그렇죠.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합의된다. 네. 잘하면 네. 삼국 정상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극화 세계 질서가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존의 패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네. 다극화 질서로 다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유럽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오는 거고 미국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고. 네, 들어봐. 우리 껴줘 좀.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런 국제 새로운 이런 뭐랄까 다극화 질서에서 네, 국제 질서. 미국이 제기하는 핵심 개념이 나오는 게 소위 세력권 개념입니다. 세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영향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세력권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미대륙만 먹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이제 뭐 조폭들 논리로 하면 뭐 일본 말 써서 그렇습니다. 나와바리. 그렇지. 나와바리면 나와. 그러니까 서로 나와바리 서로 인정해자. 서로 그러니까 미국은 아메리카. 캐나다하고 뭐 그렇지, 그렇지. 러시아는 유라시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은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세력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 그 세력권을 서로 인정해서 주요 강대국들이 이제 지역의 거점을 차지하는 미국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을 하고 싶어 해요. 미국 애들은. 쉽게 하면 카스라 테프트 미력 같은. 그렇지. 카사테프타? 아니 좀 다르지 약간. 그건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필리핀 거는 먹을게, 너는 저기 먹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를 정하자 이런 건데 사실상 우리가 엄격하게 다극화 질서라는 것은 그런 식의 강대국들이 또다시 뭐 무조건 약소국들을 나눠먹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다성적 질서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풀뿌리 그런 신흥국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평등과 호혜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이 수직적인 지역별 수직적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제 멍청하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신멀로주의, 돈로주의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요건 내가 내 아발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캐나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린란드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짓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는 이제 안 통하는 거지. 안 통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세력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계속 요즘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계 못 먹는 거 인정할게. 그렇지. 어차피 전쟁도 졌는데 네. 그 대신 미국이라도 좀 먹게, 아메리카 대륙이라도 좀 먹게 해줘. 아메리카주의 뭐 이런 식이지. 근데 이렇게 거죠. 되면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비단 북미주만이 아니라 남미 일대까지도 그렇죠. 또 옛날처럼 할수 뭐 있죠. 개입해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뭔가 또 드론 공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아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는 러시아 못하게 제국이 해야지. 그러셔 그럴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으려고 다크세계를 얘기한 거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이번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번에 회담한 것도 우크라이나전 문제만이 아니고요. 중동 문제, 가자 문제죠. 또 시리아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문제, 현재의 그런 이 남중국해 일대, 그다음에 대만 문제 이런 거죠. 근데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대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고요. 그다음에 브릭스와 미국과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달러화를 안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달러화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러미 간의 이제 경제 협력 문제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다 논의됐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종전 협상이 아닌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러시아와 그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에 북극해를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어, 얘기까지 지금 이 그 러시아가 해줬다는 거예요. 예, 야, 뭐 좀 달래가면서 예, 예, 명예롭게 예, 퇴진시켜줄게.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더욱 중요하게 나온 것은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 네. 러시아가 동유럽에 있는 나토군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지역 일대의 항구적인 평화, 단순한 종전, 단순한 정전, 휴전이 아니고 완전히 이 지역 일대를 완전히 이제 그 안정화시키겠다. 항구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1997년 러시아하고 나토와가 맺은 이 러시아와 나토 간의 기본 협정이 있습니다. 안보에 관한 기본 협정. 요 기본 협정 그대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19개 나토국이고 지금은 30개인데 19개국이었던 그대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담되고 충격적이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의도는 그러하고 러시아 푸틴이나 중국 쪽은 뭐 나와바리 이제 더 이상 안 돼. 국제 관계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너무 불쌍하니까 조금 떼줄 테니까 적당히 해. 이렇게 지금 하는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일정한 정도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을 건도 약간 일부 띄워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보여주고 북극권에 대한 공동 개발 현재 좀 어디야 그린란드를 좀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북극권이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이죠. 거기가 엄청나게 빠른 새로운 교통 요지인데요. 이쪽을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이런 것이 되면 세계가 협력적인 체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런 거를 통해서 러시아하고 친해지면서 중국하고 거리두기를 만들려고 하고 러시아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 또 조선과도 북과구도 이제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안 먹힐 얘기고 미국의 꿈일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나토가 거의 흔들흔들하는 상황입니다. 존립이 아주 위태로워졌어요. 그리고 뭐 극적으로는 해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이 유럽에서의 그 나토를 아시아에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미일 동맹, 동아시아 나토, 한미일 동맹, 아시아판 나토, 아시아판 나토. 이 한미일 동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당연하지. 그럼 결국 뭐 원래 주축이 대서양 동맹인데 미국의 소위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이루는 근간인 동맹 질서의 가장 근간은 대서양 동맹입니다. 이 나토죠. 나토가 해체될 위기인데 거기 옆에 옆으로 한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한미일 동맹이 이게 옛날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한미일 동맹도 약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행동이 독자성을 조금씩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관계 개선을 협의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시진핑 주석을 방일을 초청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10월 하반기 때 이제 경제 엑스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시진핑 주석이 한국 들리면서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와 같은 반중 적대 이런 분위기 일반도로 나가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도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미국부터가 러시아에 이제 사실은 뭐 새로이 관계 개선을 하면서 경제 협력을 하고 그래서 맥도날드가 들어간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그럼 당연히 일본도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럼 한국이라고 해서 멀쩡하게 뭐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 개선이 다 이루어지고 경제 협력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한미일 동맹이 옛날 모습처럼 적대 관계 속에서 유지될 수 있겠냐? 한미일 동맹은 중국만 적대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적대하는 거고 북도 적대하는 거고. 그렇죠. 이 동맹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결국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트럼프나 국방장관인 헤그세스가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도 미국의 목표는 북의 뭐 비핵화 이런 게 아니고 북의 위협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즉 긴장 완화, 충돌 방지 이런 걸 제시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매일같이 전쟁 훈련을 벌이고 있고요. 네. 계속. 네. 그다음에 그저께는 B1B 전략 폭격기가 와서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지금 계속 뭐 성명 나오고 있어요. 그렇어요. 야, 맞습니다. 계속 너희들 안 변했네. 네. 계속 이렇게 우리 적대시할 거야. 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렇죠. 뭐 이런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말로는 뭐 북은 핵보유국이네, 뭐 우리는 북의 비핵화를 안 할 것 같이 얘기하면서 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 군부의 실제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을 다 장악하지 못했다. 군부를 완전히 장악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군부 애들은 바이든 때 세워놓았던 훈련 일정, 또 나름대로의 공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가고 있어요. 관성적으로. 네, 관성적으로 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제 긴장을 계속 유지시키는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걸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제 북이 반발하죠.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네. 따라서 이런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면 당연히 북은 세게 네. 대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다시 난리가 나겠죠. 안보위기를 느끼게 될 수 있는 정도 최강경 대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긴장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트럼프 하고... 입장에서 그거를 딱 명분으로 해가지고 네. 필요한 군부 애들을 좀 제거하고 너희들 때문에 바꾸고 될 것도 안 돼. 물갈이하는 네. 이런 수순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2017년에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도로 그렇죠. 고조됐고요. 네. 그거를 트럼프가 적절히 활용해서 그렇지. 북미 관계 그렇죠.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안 하면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화용과 분노하면서 네. 국방장관이 매일 뭐 밤에 가서 기도할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협상한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일단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를 놔둘 수도 있겠다. 네. 현재로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지금 1차적으로 급한 거는 우크라이나 문제. 네.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집중하고 이쪽은 동아시아는 좀 내버려 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믿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트럼프가 전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그 지난 우리 계엄 사태 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그 미국의 그런 한미에 의한 전쟁 시도, 전쟁 도발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이미 그 무인기 띄워가지고 한번 국지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북이 전면전 태세로 나오면서 그렇죠. 실제로 그게 미국이 포기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미 전쟁 위험까지 갔다가 미국이 그걸 포기하는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의 군부 상당수가 또 물갈이 됐고 이런 조건하에서 그 이번에 다시 또 미국 애들이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죠. 바이든 때도 못했는데 그렇지. 트럼프 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봐야죠. 어쨌든 근데 긴장 계속 유지시키면서 적대 정책은 유지한다는 건데 이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지만이 북미 간의 대화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적대 정책을 폐기 안 하면은 북미 대화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리를 찾는 과정들이 지금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이 회담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을 할 듯이 막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방팔방 러시아가 받을 수 없는 조건들. 그리고 막상 붙어서는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뭐 러시아 요구 조건도 다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북미 관계도 비슷한 패턴도 예측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하면서 결국은 약간의 자원 개발권 또는 무슨 경제적 이권 이런 걸 얻는 형태로 이제 딜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북하고 협상에서도 얼마 전에 갈마 휴양지고 원산 쪽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아쉬워합니다. 그런 결국 그게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제재를 해주고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대가로 미국 자본이 뭐 북에 들어가는 뭐 이런 모양새를 지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거기 지금 갈마 그 휴양지구 들어선 곳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싶어 했어. 근데 그게 좌절돼서 매우 슬퍼.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해안가에 콘도 세울 때가 널렸다. 그러니까 딴 데다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거기 뺏겼지만. 그렇지. 뭐 어디든지 간에 그 길이가 워낙 기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서의 이제 미국의 행동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쟁 근데 적대 정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있지만, 네, 적대 정치는 유지되고 있는 거고 계속 이 상태를 내버려 두면 이 상태로 가는 거지. 그렇죠. 관성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한 번쯤은 끊을 필요가 있는데요. 정리할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에 그 2월 10일인가요? 2월 한미가래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문재인, 뭐 문재인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거 보셨나요? 뭐 인터뷰했는데요? 그 트럼프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북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트럼프 일기 정부 때 같이 한 그렇죠. 경험이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여튼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는 이미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북미 정상회담을 이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옛날 경험을 봤을 때. 옛날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북과의 대화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나 도모할 거라고 예측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본다. 북과의 대화는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호응만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 문재인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옛날 경험. 그렇지, 옛날 경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트럼프 측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상 이게 최상목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겠까. 별로 할 게 없어 거기하고는. 그러면 그나마 과거에 인연이 있던 세력이 누구예요? 문재인 쪽밖에 없는 거라. 쪽하고.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얘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는 현재는 문재인 쪽이 아니겠냐. 물론 뭐 이재명 라인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직 야당이고. 정보가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정보 얘기가 오고 가면서 최근에 이제 박지원이가 북을 핵보유국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런 유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도 트럼프 측의 어떤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문재인 쪽하고도 아마 트럼프 쪽하고 어떤 그러한 그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같이 했으니까 과거 그렇죠. 일기 때. 그렇죠. 익숙하잖아 트럼프가. 그렇죠. 예, 트럼프가 익숙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현정이나 이런 인물들을 세우는 걸 보면 그 당시 문재인 때 그 안보실장을 했던 거 아니야. 안보실장이 뭐야? 2차장인가? 이렇게 안보실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트럼프 라인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닌가 보여져요. 어쨌든 물밑 대화는 되고 있다라는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야당 쪽에서부터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미국의 입장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한국 쪽에도 전달되고 그러게 이제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중단되지 않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째 8월 달에 또 한번 큰 훈련이 있으니까 또 그 사이에도 훈련 여러 번 있는데 어쨌든 러미 간의 이런 그 평화 회담 분위기가 이제 마무리되면 또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한번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북미 간에 한번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조만간에 시작이 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어쨌든 트럼프는 건국 250주년이 되는 내년 7월 4일까지 주요한 세계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다 거예요. 해결하겠다. 그래서 현재 아주 주목할 만한 사항은 비단 한반도만이 아니라 대만에 대해서도 지금 남중국해에 있는 미군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군 감축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대신에 중국의 연안 경비 병력도 줄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유럽에 있는 미군들, 유럽에 있는 미군이 한 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만 명 이상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감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역시도 또 일본에 있는 미군 역시도 그런 어떤 흐름과는 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한반도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대략 언제쯤 그게 실현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또 한번 또 점을 치라고 하시는 날짜를 확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2025년에 평화협정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전 얘기했었어요. 그때요. 그렇죠. 요즘 보이십니까? 뭘 봐요?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 이제 분위기 입으로 있고 그렇지. 분위기 있는 거 하잖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도 평화협정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빠르면은 올 상반기 안에 북미 간에 이제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기가 만들어지는 건 뭐냐? 딱 없어요. 별거.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적대 정책 철회. 적대 정책 철회예요. 그것만 되면 돼요.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거. 적대 정책 철회의 핵심은 뭐요? 제재 해제와 네. 연합훈련 중단이에요. 중단. 그걸 하는 것이고 남쪽에 있어서는 뭐냐? 한국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네.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뭡니까? 국가보안법이라. 폐지. 예, 국가보안법이 대북 적대 핵심인데 네. 이거를 폐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이 같이. 선순환 구조로 네. 서로 이렇게 호응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네. 한반도 평화협정을 할 때 한국이 소외되지 않는다. 그렇죠. 패싱 당하지 않을 이 수 우크라이나처럼 패싱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한국 정부가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으려면 대북 적대 관계를 폐기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이 평화적인 평화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한반도 평화 협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가하기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패싱 트럼프가 나올 수 패싱해 버리고 그냥 북미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은 대단히 중요하다. 네, 예, 네. 그렇게 정권 봅니다. 교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남쪽이 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최소한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북과 대화를 추진하는 그렇죠. 것. 이건 사실 트럼프가 좋아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옛날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그냥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도 열렸는데 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 관계를 풀려면 남쪽에서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을 신정부 새로운 정권 수립하자마자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끝내야 돼요. 끝내기 네. 폐기하기 되게 쉬워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폐기만 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겁니다. 예, 진짜로 역사적 전환입니다. 예.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그 남북 관계가 작년인가요? 네. 북에서 이젠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교전 중인 적대 국가 관계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국가보안법이고 예. 또 하나가 헌법의 영토 조항입니다. 예. 근데 헌법은 바꾸기 좀 어렵죠. 예, 예. 근데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개헌을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국가보안법은 의지만 있으면 금방 150석만 150명만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야 예, 그렇지. 북쪽에서 예. 그래 그러면 입장을 바꿨다 적대를 그렇지. 철회했다는 걸 그렇지. 인정해 줄게. 그렇지. 이게 되니까 대화가 시작된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적대성이 해소가 돼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는 그렇지. 패싱 안 당한다. 그렇지. 패싱 안 당한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어쨌든 북미 관계 개선의 의지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 한국 정부가 패싱 안 당하려면 또 남북 관계를 더 선순환시켜야지 한국 네. 문제 좋은 거고 그러려면은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예. 이제 탄핵당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역사의 필연이고 네. 윤석열이 윤석열이 아무리 난리쳐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윤석열이 있었으면 네. 이런 거 꿈도 못 꾸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꼴 날 텐데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처럼 예, 됐겠죠. 예,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한반도 상황도 매우 이제 그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주 그런 상황이라고 중대한 봐야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되고요. 네, 그래서 미러 정상회담이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전 어떻게 끝낼까 하는 걸 얘기하는 회담이 아니다. 그렇죠. 세계사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초래할 수 있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예, 중요한 맞습니다. 회담이다. 그래서 한반도도 두 개의 역사적 전환 계기가 만들어졌다.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또 남쪽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는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전개되는 아주 80년 만에 처음 열리는 아주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가 지금 열리고 오고 있습니다. 있다. 예. 네. 자, 그럼 뭐 어쨌든 올해 많이 나와주셔서 네. 향후 진행되는 어떤 상황들 네. 다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